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구독자 사연을 또 오랜만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심리맨 엽서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오픈챗을 통해서 사연과 질문이 들어왔고 또 영상 제작에 동의를 해주신 그러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줄리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입니다. 현재는 유료 멤버십 회원으로 멤버십 영상을 구독하고 있는데 그 멤버십 영상을 보던 중에 트랜서핑 트레이닝 관련 영상에서 부메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트랜서핑 개념 중에 그 부메랑과 관련된 개념을 다루는 영상을 보고 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줄리님께서는 과거에 연애 문제로 연애와 관련한 상담을 몇 차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사연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시에 상담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사건 개요, 사건은 아닌데 이제 상담 개요죠. 상담 개요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줄리님이 연애 상담을 했던 주제는요,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이었어요. 어느 국가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과 사귀게 되었죠. 이 남성의 간절한 구애로 연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상담 의뢰가 몇 차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 줄리님께서는 남성과의 교제를 하던 중에 이 남성에게서 나르시시스트, 네,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이런 내용 다루고 있죠.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많이 포착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분과만 대화를 주고받을 때와는 다르게 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당시에 그 태도가 평상시에 둘 사이에서 있었던 태도와는 너무나 달라서 좀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성이 거주하고 있는 해외로 이 여성을 초대를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 남성이 그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남친의 간곡한 요청으로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이제 돌아왔을 때 이 줄리님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굉장히 이제 좀 화가 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것을 무효화해라 라는 반응이 왔었죠. 그리고 이 줄리님도 그 당시에 남자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을 하다 보니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이 남성분의 특징이나 행동 양상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뭔가 좀 꺼림칙하고 그래서 좀 후회가 되는 면도 있고 해서 혼인을 취소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혼인신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혼이 될 수도 있지만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혼인 무효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나왔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가 됐죠. 그래서 이별을 했는데 이별 후에 이제 이 남성이 전 남친이 이 줄리님을 알고 있는 이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에게 사실과 다른 그런 일종의 험담이죠. 거짓을 유포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했는데 그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싶은 내용이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읽어드릴 사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 사연에 들어가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네, 그러면 보내준 사연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심리맨님. 잠자기 전에 트랜서핑 트레이닝 영상 중에서 부메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재작년 남친과의 이별 과정에서 있었던 저의 행동을 되짚어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심리맨님이 그 영상에서 사랑에도 부메랑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처를 주면서 헤어지는 건 부메랑을 날리는 거라고요. 제가 강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또 상대방이 저를 자극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잘 대처했었던 건지에 대한 확인도 받고 싶네요. 전 남친과 헤어질 때 저는 상대방이 신뢰를 깬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말하지는 않았었어요. 다만 남친이 자신의 어머니를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던 사실은 언급을 했었고요. 또 제가 해외로 가서 혼인신고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상의도 없이 혼인신고한 것에 큰 실망을 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친은 저와 헤어진 뒤에 저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신의 추측성 발언 및 루머들을 퍼뜨렸죠. 남친의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저는 저도 모르게 움츠려들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전 남친과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보기라도 하면 순간 놀라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기도 했죠. 보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와서 그걸 억누르는 게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에 시달렸던 기간이 약 8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헤어질 당시 남친에게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했더라면 아마 그 친구는 주변에 아무 말도 못했을지 몰라요. 제가 남친의 치부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남친은 저의 입을 막으려고 조심했을지도 모르고요. 물론 이것도 저의 짧은 생각일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많은 비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협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적어 볼게요. 질문 1. 저는 남친과 헤어지면서 많이 속상했고 손해도 봤지만 보복과 복수는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카톡으로 연락할 기회가 2번 있었는데요. 그때는 남친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별할 때의 이런 저의 행동이 어떤 부메랑을 날린 건지 궁금합니다. 부메랑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부분, 즉 제가 상대방에게 보복이나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행히 제 감정을 잘 억누르고 달래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한 행동을 그대로 되갚아줘야지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이게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았었는데요. 이게 제가 잘한 걸까요? 질문 2. 아직도 제게 남아있는 감정이 있는데요.
상대방은 나를 욕하고 평판에 먹칠을 했는데 그걸 알고도 가만히 두고 보는 게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이걸 눈 감아주는 게 장기적으로 나를 위한 길이 맞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에 대해서 에너지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서퍼로서 마음을 어떻게 갖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거울의 법칙을 좀 더 나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친구가 제 얘기를 듣더니 요즘은 엑스보이프렌드 전 남친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는 페이스북이 있다면서 제가 원한다면 그 남자에 대한 내용을 저를 대신해서 그곳에 남겨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또 부메랑이 돼서 안 좋게 돌아올지도 모르죠. 물론 전 남친의 정체를 전혀 모른 채 사귀게 될 희생양들을 생각하면 그런 정보를 올리고 싶기는 해요. 오늘 들었던 심리맨님 강의에 나온 내용 중에 상대방이 나를 자극해서 내가 부메랑을 날리게끔 할 수는 있지만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건 펜듈럼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저의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일까요? 질문 3. 상대방이 남을 헤아리는 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저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얘기하고 말죠. 상대방이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에는 몇 달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을 기다리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얘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사건도 솔직히 욕도 나오고 상대방과 싸워서 단판을 짓든 어떻게 하든 시원하게 끝내고 싶었지만 상대방은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격이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상처를 더 크게 느끼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제가 팩트를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피해자는 제가 아니라 그 전남친 자신이라고 주장할 거고요. 결국엔 대화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받는 상황이었더라도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증거를 모으면서 상대방이 제 협조가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제 입장을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보낸 카톡 내용의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평판을 예전으로 돌이키고 싶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쉽긴 했지만요. 차선책으로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네가 한 행동을 알고 있고 너의 그 진실성 없는 사과 따위는 받고 싶다 라고 카톡을 썼습니다. 이렇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게 어떤 게 있고 또 고쳐야 할 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나를 치는 부메랑을 제가 날리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펜듈럼에 낚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괜찮다가도 훅 치고 올라오는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많이 무뎌졌고 남들의 평판에 대해서도 좀 덜 신경 쓰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못한 이 감정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이런 사연인데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네, 전 남친과 이미 이제 이별을 했고요. 뭐 그 혼인 관련된 기록들도 이제 다 무효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끊어진 거거든요. 끊어졌는데 여전히 이제 마음 안에서 뭔가 감정이 앙금이 뭔가 이렇게 아직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라는 어떤 확신도 아직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더군다나 부메랑과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보고 나서 혹시라도 내가 또 부메랑을 날렸다면 또 이런 부메랑이 나한테 날라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좀 마음을 강하게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이게 부메랑인가 아닌가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했던 간에 내가 한 행동이 잘한 거다 이렇게 스스로가 행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존중해주는 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주는 태도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부메랑은 날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단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는요, 그 혼인 무효 소송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락 지어진 것은 상당히 잘 하신 거예요.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서 잘 하신 겁니다. 그런 문제, 일종의 법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네,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잘 하셨어요. 네. 그런데 뭐 복수를 하고 싶다, 보복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마음에 의한 행동은 예, 그거는 할 수 있는 한 털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됐느니 말아야 됐느니라는 생각조차도 그거는 이제는 내려놓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아직까지 그런 미진하게 남아있는 이 감정, 예, 이 기분, 뭔가 찜찜한 느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그리고 트랜서핑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있었던 과거의 이 일과 지금 느끼는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지금의 심경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가, 예,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질문 3가지를 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봐, 이제 직접적인 어떤 보복은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잘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잘한 겁니다. 네, 잘하셨어요. 제가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잘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상대방을 자극을 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 일이 더 꼬여들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렇게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한 것은 잘한 거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개입돼서 옳고 그름의 싸움으로 비화가 되게 되면요. 이별 후에도 상당히 서로가 이전 투구라고 그러죠. 예, 진흙탕 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신 것은 여전히 잘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부메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부메랑은 트랜서핑에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죠. 부메랑이란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이중거울 법칙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이중거울의 법칙. 둘 다 유사한 거죠. 부메랑이 날라온다는 것은 중요성과 관련이 있죠. 중요성이 들어가면 잉여 포텐셜이 생기고 잉여 포텐셜이 생겼다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중요성이 들어가서 균형을 잃으면 균형을 잡기 위한 반작용이 생긴다. 이것을 균형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부메랑이라고도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좋았던 어쨌든 상관없이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감으로써 잉여 포텐셜이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결과가 날아오는데 그것이 부메랑이다. 그래서 그 부메랑이 나한테 와서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원치 않았던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남자가 너무너무 싫고 정말 죽이고 싶도록 싫은 그런 사람이 되는 이런 게 이제 부메랑을 맞는 경우거든요. 이 핵심이 뭐예요? 중요성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메랑은 중요성과도 연관시켜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부메랑에 대한 걱정을 안 하시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중요성을 집어넣지 말아야 돼요. 지나친 중요성을 자꾸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무심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관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건드리질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중요성이 들어가지 않고 그럴 때 부메랑은 더 이상 날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과 관련해서 중요성이라는 게 뭘까요? 이 연애 관계에 있어서 또 이별한 후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는 건 뭘까요? 지나친 원망. 네, 첫 번째는 항상 지나친이라는 것을 제가 수식어가 있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네, 상대방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네, 이별하고 나서 또 이별할 때. 그런데요, 지나친 원망은 중요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부메랑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원망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말은 뭐냐? 지나친 원망을 한다는 것은 나는 피해자고 모두 네 잘못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나친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냥 원망을 하는 것은 나도 잘못한 게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됐어. 이거는 합당한 원망이죠. 두 번째는 지나친 자책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책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예,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눈이 멀었었지. 평상시에는 내가 선택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자책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에 대해서. 그런데 지나친 자책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패배자고 모두 내 잘못이야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게 상대방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잘못은 쌍방과실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자책을 하는 것도 중요성이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부메랑이 또 날라온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후회. 지나친 후회는 금물입니다. 우리 후회할 수 있죠. 그러나 후회의 목적은 뭐예요?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고 가기 위해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후회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을 하게 돼요. 그러나 후회를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모두 이것이 내 팔자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거는 지나친 후회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기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또 부메랑이 날라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친 원망을 하고 있나? 또는 아직까지도 원망이 남아있나?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책을 하고 있나? 아직까지도 나를 자책하고 있나? 또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후회하고 있나? 여전히 후회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메랑은 더 이상 날아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중거울과 관련된 개념으로도 이것을 봐야 됩니다. 부메랑이라는 개념은. 이중거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벌어진 그 일에 대한 나의 태도를 얘기해요. 나의 생각의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 다음 현실을 비추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리를 끊고 싶다면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태도, 해석, 생각, 반응 이것을 이전과 다르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게 돼요. 그럼 부메랑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념을 계속 방사하게 되면 과거를 계속 연장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부메랑을 계속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 뭐뭐 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왜 하필 나에게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 앞에 이거랑 비슷하죠? 원망 자책 후회랑 비슷하죠? 네. 그때 뭐뭐 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때 남친에게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고 그러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없을 거고 그러면 나는 이런 고민을 안 할 텐데 자 이거는 끝없는 부정사념 방사의 굴레입니다. 굴레. 그런 생각의 구조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때 뭐뭐 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왜 하필 나에게 이거 다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의 구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때 뭐뭐 했더라면이라는 것 자체를 싹 지워버리셔야 된다고요. 싹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런 생각 자체에 씨를 뿌리면 안 돼요. 물을 주면 안 된다고요. 관심을 하면 안 돼요. 그거 자체를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 자체를. 그때 다 했었어야 되고 그때 다 한 게 끝이에요. 더 이상 더 할 게 없어요. 트랜서핑에선 더 할 게 없다고요. 트랜서핑에서 하는 거는 미래 프레임 비축이에요. 그러면 과거가 정리되고 심지어 재조명이 될 정도로 뒤바뀝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끝없는 부정사념을 방사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중거울 앞에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용서라는 말을 하면은 이 원망이 깊은 사람 앞에서 용서라는 말을 하면 이제 화가 나죠. 저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냐 이거죠. 그래서 용서를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용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용서가 되기를 기다리시고 용서가 되는 날이 오면 하세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의지를 사용해서라도 용서의 사념을 방사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듭 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용서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러한 원망 자책 후회의 연결고리를 끊는 게 용서거든요.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일종의 사면장 주는 거. 트랜서핑 책에 나오죠. 사면장 주기. 네, 사면장을 주는 거예요. 이제 상대에게, 나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때 과거와의 연결고리는 끊기게 되고 더 이상 그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기분 전환, 의도의 조율, 그래서 미래 프레임 비추기,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나에게 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한동안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잘 되기 시작했어요. 왜 잘 되느냐? 그거를 몸소 깨달았거든요. 진짜로 용서는 나를 위한 게 맞구나. 물론 상대방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한 거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하는 키포인트예요. 네. 용서를 안 하면요. 내가 괴롭고요. 그런 상황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여전히 그 사건에 그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건데 그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아직까지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야 해? 그 자체가 너무 내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인한다 이 뜻이 아니라 용서는 잊어버리겠다.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 네, 끝 이거예요. 끝. 용서는 끝.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음. 끝. 더 이상 나한테 미안하단 말도 너 하지 마. 그리고 더 이상 거론도 하지 마. 끝. 네, 잠궈두는 거예요. 이제 용서. 네, 근데 화해는 좀 달라요. 화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시 화목하게 좀 지내보자. 그래서 용서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화해와 화목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시라는 거예요. 당장 화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화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용서만이라도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용함 찾기를 하시면 좋아요. 유용함 찾기는 타프티를 참고하세요. 타프티 책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러한 일에서 나이가 배워야 할 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줄리님 사연에 따르면은 유용함을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이런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혼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더 펼쳐볼까요? 결혼을 했어요. 그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이 남자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다행이냐. 이 정도로 끝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게다가 혼인 무효 소송이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셔서 유용함 찾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별 후에도 여전히 나에 대한 험담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나 자신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진 것을 생각하면 또 화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성을 가진 남자를 내가 끊어냈다는 게 어디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과 내가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와, 이거는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유용함 찾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왜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상대에게서 어떤 뭐 매력을 느꼈다든가 아니면 내가 혼인신고까지 하게 된 뭐 마지못해서 했던 뭐 상대가 워낙 간절해서 했던 어쨌든 간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마음이 흔들린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다시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더 다져야 될까? 이런 거를 배워 나간다면 이 하나의 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찰을 가져다 줄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통해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뭐 점집 같은 데 가면 액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일종의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미리 이것을 배우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게 훨씬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정리를 해 나가셔야 부메랑이 안 와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부메랑이 안 옵니다. 네, 오히려 더 좋은 일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트라우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외상 후에 모든 사람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외상 후에 성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 상황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네, 트랜스어퍼, 현실 지배자의 위치에서 과거와 맞서 싸우고 과거에 끌려다니고 과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매듭 짓고 마무리 짓고 끊어내고 전환해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과거와 상관없이,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부터 나의 미래를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 그 마음으로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복과 복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안 하기를 정말 잘 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자꾸 외부에서 또는 스스로 자신 내부에서 과거에 대한 이런 일들을 떠올릴 때, 아니 너 그때 왜 그랬어? 뭐 이런 메시지가 뭐 주변 사람이 하든 스스로 생각으로 하든 간에 이런 게 있을 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안 한 게 잘한 겁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은 게 잘한 거예요. 나를 지키는 선에서 끝내야 돼요. 네, 항상 복수라는 거는 이 선을 넘는 거거든요. 네, 상대방의 이 선을 다 파괴시키고 오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돼요. 이 부메랑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나를 지키는 선에서만 내가 행동을 취하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지키고 그 지키는 나 자신의 선은 넘지 말아라. 그러면 상관없다. 만약에 그 이상의 복수심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요. 그때는 내가 손실을 입는 것을 감수를 해야 돼요.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끝장낼 각오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복수심에 불타는 행동은요. 웬만하면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최후의 보루인 옵션인 거예요. 마치 그 핵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단추 누르면 큰일 납니다. 너 죽고 나 죽자죠. 그 정도의 가공할 만한 강력한 파괴적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게 복수, 보복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돌려치기를 하시든 뭐 직구를 날리든 간에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일단 좋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명백히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고 내 자리를 다시 복구해야 될 때, 내 영역을. 네. 왜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존재가 피폐해진다. 예, 그럴 때는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에서의 그러한 행동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적인 소송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라는 걸 사잖아요. 나를 변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더 나가서 선을 넘어서 상대방을 해치는 어떤 행동으로 나가는 거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 안에 들어있을 때는요, 뭐, 이런 얘기가 잘 안 와닿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이 얘기가 맞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여전히 막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고, 아, 그놈을 한 대 그냥 패주고 왔어야 되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복수라는 거는 내가 너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고 오히려 보란듯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진짜 복수예요. 네. 그것을 아신다면 더 이상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복수하는 길입니다. 자, 이제 질문 2로 가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에너지 차원에서 이제 답변을 요청을 하셨는데 상대방이 이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퍼뜨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판에 먹칠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도 이게 잘한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트랜스퍼로서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는 친구분이 페이스북에 뭔가 이렇게 뭐 전 남친에 대한 폭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계정이 있나 봐요. 그룹이. 이제 거기에 글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페이스북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 전 남자친구의 행동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어떤 폭로할 내용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만, 만약에 그게 굉장히 악질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이고 상습적인가, 아니면 본의 아니게 잘못을 한 것이었는가, 이 차이로 이제 가늠을 하시면 돼요. 예,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예, 그 정도 선인지, 아니면 내 손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가 그러고 다닐 가능성이 높고 그러고 다닌 전력이 있는지, 그래서 악질적이고 의도적이고 상습적이라면, 그러면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내 감정에만 휘둘려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러한 인간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 이런 일을 한다면 또 이런 여성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명백한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럼 이건 이제 공익에 가까워요. 그러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올리는 것이 나쁘진 않다. 이게 마음과 의도와 상황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마음과 의도와 상황을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한다면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올리고 싶다면 올려도 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제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펜듈럼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런 게 에너지 차원에서 또 내가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펜듈럼에 대한 그 태도는 이런 게 좋아요. 펜듈럼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서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무능하고 무력한 현실 수능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펜듈럼과 싸우지 말아라 하는 게 소극적인 태도, 순응하는 태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펜듈럼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고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가 어떠했던 상관없이 그와 무관하게 현실을 뒤집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곧 현실 지배자, 트랜스퍼로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매우 적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안 올리고 이 자체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이것이 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소지가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위가 본인의 이러한 앙금이 남아있는 감정을 조금이나마 씻어낸다면 그럼 해도 괜찮다. 부메랑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의도라면. 그 다음 펜듈럼에 대해서, 부메랑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행동 수칙이랄까요?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만일 페이스북에 코멘트 하는 게 조금이라도 줄리님 안에 남아있는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치고 깔끔하게 빠지는 게 필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앙금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제 손을 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중거울에 방사하는 나의 태도를 전환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중거울에 방사하는 나의 태도를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행위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하는 행위가 이렇게 하고 나서도 여전히 감정이 안 풀리고 여전히 또 다른 보복 행동을 궁리하게 만든다면 더 이상 이쪽으로 이제 생각하는 걸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고 끊으셔야 돼요. 관심을 더 이상 주지 말고 털어내셔야 돼요.
그게 또 다른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한번 스스로 아실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부정사념체만 계속 일으켜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냐면은, 부메랑을 걱정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자기 확신이 좀 약할 때 올라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메랑이 날라오면 어떡하지라는 마음 자체는 뭘 반증하는 거냐면, 아, 내가 지금 에너지가 좀 약한 상태구나. 내 신념이, 내 심지가 좀 약한 상태구나. 내 자기 확신이 좀 약한 상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고 조심스러워 하기보다는요, 좀 더 과감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순간에 내 선택은 옳다. 그건 최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까? 올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올리시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했다. 부메랑 걱정하지 마세요. 잘했다. 부메랑이 나한테 날라올 일이 없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하면서도 찜찜하고 안 하면서도 찜찜하면 그 찜찜함 자체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줄리님의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확신이 중요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 확신이 중요해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그리고 하고 나서의 자기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걸 더 강화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메랑은 날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설령 이런 마음까지 가지시는 게 좋아요. 아, 부메랑이 오면 손으로 나 잡으면 그만이지 뭐. 나 부메랑이 맞지 않아. 부메랑 오라고 그래. 내가 손으로 잡아버릴게. 이 정도까지의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현실을 타개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강한 자기 확신을 과감하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남친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내용이 제가 잘못 읽었나 싶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왔습니다. 사연에서는 나는 네가 한 행동을 알고 있고 너의 그 진실성 없는 사과 따위는 받고 싶다. 이런 표현으로 그냥 하신 거죠. 진실성 없는 사과이지만 받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진실성 없는 사과 따위는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보통은 가는데 받고 싶다라고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진실성 없지만 그래도 받고 싶다. 받아야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대처한 것이 잘한 건지 어쩐 건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과거에 그 당시에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그 과거에 비해서 지금 줄리님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상태가 더 나빠졌는지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연을 보면 더 감정이 많이 무뎌졌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부메랑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더 나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남들의 평판에 대해서 덜 신경 쓰게 됐다. 네, 그러면 뭐 이중거울에 반영돼서 부메랑이 날라오고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과거에 비해서 더 나아졌다는 것을 확증한 거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펜듈럼과 펜듈럼의 잔재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다가도 훅 치고 올라오는 감정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괜찮다가도 훅 치고 올라오는 감정. 자, 보통 이런 감정은 펜듈럼의 잔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펜듈럼을 한번 알아차리고 중요성을 낮추고 정리를 한 상황에서 이런 게 올라올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펜듈럼의 잔재라는 표현은 뭐 정식 트랜스서핑 개념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펜듈럼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털어내고 끊어냈어요. 그런데도 이게 계속 나를 뭔가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 자, 이런 거. 이때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펜듈럼에 여전히 휘두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펜듈럼의 잔재인지. 펜듈럼의 잔재라는 것은 펜듈럼의 휘둘림에서는 이미 벗어난 상태를 얘기하고요. 다만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일종의 잔상처럼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잔먼지죠. 일종의 잔먼지. 잔먼지는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 없이 가볍게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펜듈럼의 잔재일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뭐냐면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가볍게 여기면 된다. 별일 아니다. 지나간다. 시간을 조금 두고 지켜보시면 그것마저도 점점 사라지게 돼 있다. 이게 펜듈럼의 잔재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마치 강렬한 영화를 보고 영화관을 나오면 한동안 먹먹하고 그리고 잔상이 아른아른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화관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 필름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펜듈럼의 잔재는. 나는 지금 펜듈럼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펜듈럼에 워낙 휘둘리다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 그 잔상이 아른아른 거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떠나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한때 과거에 한국의 중부고속도로 달리다가 앞차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갑자기 그냥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중앙차선에 멈출 뻔했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 간발의 차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 차가 회전하는 가운데 이 상황을 벗어났죠. 그런데 이 장면이 한 달 넘게 잔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지, 기억이 안 나요, 평상시에는. 근데 그 당시엔 어땠겠어요? 목숨 건졌죠. 사고 안 났죠, 다행히. 그런데 이게 계속 잔상에 남아요. 순간순간. 밥 먹을 때도 떠올리고, 걷다가도 떠올리고, 책 볼 때도 떠올리고, 잘 때 떠오르고, 아침에 눈 뜨면 떠오르고. 그러면 어때요? 막 심장이 같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알았죠. 이거 잔상이다. 현실은 살아났잖아요. 사고 안 났잖아요. 별일 없잖아요, 지금. 잔상이에요, 잔상. 잔상이 그렇게 남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떠나가려고. 강렬한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을 경험한 거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을 뻔한 경험이니까 얼마나 강렬해요. 그렇게 강렬한 경험이 한 번에 갑자기 빠져나가는 게 더 이상하죠. 잔상이 남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상이 올라올 때마다 떠나가려고 그러는구나. 내 몸속에서 이제 빠져나가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더 빨리 빠져나가더라고요. 트라우마 안 걸렸어요. 운전 계속 하고 다닙니다. 똑같아요. 펜듈럼의 잔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펜듈럼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훅 치고 올라오는 감정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겁먹지 마시고 먹이를 주지만 않으면 올라오다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여기십시오. 그런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비두고 그냥 빠져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서 털어내시고 미래 프레임에만 계속 관심을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 남친에게 어떤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가 과연 그때 이렇게 한 행동이 잘한 걸까? 그냥 넘어간 게 후회되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밟아버리고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전 남친의 구체적인 잘못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죠.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상대방이 행한 그 잘못이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과의 말을 녹음하거나 또는 사과문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적법한 절차 안에서 기록을 남겨두는 거는 상대방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는 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짚어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너무 무리하게 옥죄면은 오히려 반작용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코너로 몰더라도 숨통을 틔워주고 도망갈 구멍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쥐가 고양이 물어뜯듯이 덤벼드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을 보면서 쬐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도 마찬가지죠.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망상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하게 그 남자친구분에 대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그렇게 자극하지 않은 게 오히려 잘한 것일 수 있어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난 게. 항상 나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상대방을 밀어내는 거지, 여기에 들어왔을 때
벗어나라고 밀어내는 거지, 이 선을 넘어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기까지 하면 이건 이제 보복 복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반격이 오고 여기서부터 유도전이 펜듈럼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이런 걸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타이밍을 맞춰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또 가지신 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뭐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굳이 말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죠. 항상 이야기라는 것은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대화라는 것은 대화가 되는 상대와 하는 겁니다. 줄리님으로서는 최선의 행동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후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건 끝까지 대화로 풀어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안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화를 충분히 하게 되면 이런 반응이 오죠.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처 몰랐어. 이제라도 알았다니 정말 다행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 어떤 거는요, 대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대화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이런 반응이 주로 올라오죠. 이럴 때는 그런 상대라면 아유, 제가 그런 말이 통하는 사이였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뭐 이런 반응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왜 군대에서 이제 지뢰가 이렇게 매설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구역이 있으면 여기는 근처를 가지 않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나는 용기가 있어. 그렇다고 용기를 부리면서 이 지뢰밭을 마음껏 뛰어다니면 그게 용기입니까?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지뢰밭 앞에서 용기를 부리면 다가오는 것은 부상 아니면 죽음이에요. 지뢰밭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것처럼 대화가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피하는 게 상책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요즘에. 요즘에 많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시한폭탄처럼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기분 나쁘다고 무조건 행동하지 마시고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 잘 분별을 하셔서 싸워야 되는 건지, 밟아줘야 되는 건지, 대화를 해야 되는 건지, 감싸줘야 되는 건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건지, 도망쳐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미친 개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선 특히 중요해요. 이게 특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만 앞세운다고 이게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풀리지 않은 거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 감정이 어떤 행동을 이끌어서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하셨다. 그만하면 최선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게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 이제 됐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부메랑은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 이제 그 뭐 연애나 결혼이나 또는 더 넓게는 인간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엄두가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진 마세요. 이제 사람이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관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하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이 있잖아요. 밝은 면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두운 면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어두운 면만 봐서도 안 돼요. 밝은 면만 봐서도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밝은 것을 지향하고 밝은 곳에 머무르면 되는 겁니다. 어두운 곳을 봤다면 밝은 곳을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밝은 경험을 더 잘할 수 있는 그 계기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인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점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생각을 관리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줄리님 사연 이렇게 공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도 또 미진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사연 보내주시고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님들, 많은 연애를 하시는 분들, 또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사랑에 빠지신 분들, 결혼을 하실 분들, 결혼을 하신 분들, 또는 결혼을 했다가 또 혼자 되신 분들, 모든 분들, 네, 좋습니다. 과거야 어쨌든 간에 앞으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선택은 더 이상 과거를 반복하지만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술술 풀리는 삶,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답고 포근하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선택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네, 이 사연을 들으신 또 구독자님들, 줄리님에게도 좋은 인간관계가 더욱 펼쳐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햇살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